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인사이트 박혜연입니다. 한 주간의 글로벌 이슈를 몰아보는 주간 글로벌 인사이트 6월 둘째 주 글로벌 키워드입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네, LA 사태가 연일 악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빨리 알아보죠.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님 나와 계십니다. 실장님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참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LA 시위 현재 상황을 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미국 현지 시간으로 날짜 순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해하는 데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6월 6일이죠. 미국 이민 세관 단속국, 그냥 영어로 얘기하면 ICE에서 IC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IC가 LA 시내를 급습을 하는데 두 군데를 가요. 하나는 LA 시내 한복판에 있는 의류 도매 판매상, 거기를 가고 한 군데는 홈디포라고 하는 데를 가는데요. 왜 이 두 군데를 가느냐 하면 의류 도매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곳에서 사실상 중남미로 보내는 보따리 상들이 있잖아요. 예. 그 보따리 상들이 전부 다 거기서 옷을 이렇게 구매를 해가지고 다 붙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불법 이민자들이 많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홈디포라고 하는 것이 집 수리하고 개조하고 인테리어하고 하는 데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 일용직들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군데를 노리고 이제 급습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충돌이 한번 생겼고요. 그 다음 날이죠. 6월 7일 날인데 LA 시내에서 남서쪽으로 한 30km 떨어진 곳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히스패닉계 주거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이제 IC 요원들하고 히스패닉계 주민들하고 이제 충돌이 또 한 번 있었죠. 그때는 이제 IC 요원들이 고무탄도 쏘고 성광탄도 쏘았어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피해도 좀 있긴 했는데 6월 8일 날 이제 들어서서는 오전 4시경에 내셔널 가드라고 하는 주방위군 300명이 현지에 도착을 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보면 전체적으로 주방위군 2,000명을 투입을 먼저 하고 그중에 이제 300명이 현지에 도착한 거고 또다시 2,000명을 추가로 투입하면은 4,000명이 주방위군이 가는 거고 예. 여기에 이제 해거세서 국방부 장관이 그 인근에 있는 미 해병대원 2개 대대 700명까지 보내겠다. 그러면은 총 4,700명의 현역 군인들과 주방위군이 거기 현지에 갈 수 있어서 예. 지금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 이민자 단속은 사실 늘 있어왔던 일인데 이렇게까지 강화된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것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자신이 주장해왔던 선거 때 주장해왔던 불법 이민자들 다 추방하겠다. 이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올해 내로 1,000만 명 추방하겠다. 그러면은 1,000만 명을 추방하면은 하루 계산을 하면은 대충 한 하루에 2,700명 정도를 추방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이 백악관의 부비서실장이죠. 스티븐 밀러가 이걸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아이스 위원들하고 아이스하고 이제 회의를 했죠.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추방을 다 하느냐. 그러니까 하루에 3,000명씩 추방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부터 한 100일 동안 이렇게 하루에 평균 몇 명 정도 체포를 했느냐 하면은 한 665명. 그런데 그 정도밖에 안 했는데 예. 지금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2,700명이고 스티븐 밀러가 얘기하는 하루에 3,000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무리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시위 진압을 위해서 이번에도 주방위군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 주방위군 4,000명 정도 지금 투입이 됐다라고 네네. 알려지고 있는데 이 주방위군이 어떤 조직으로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미국의 군대는 보면은 크게 세 개의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닌 조직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연방군 그러면은 뭐 우리가 미군의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 연방군이 있는데요. 그 인원이 이제 연방의 소속이죠. 그게 한 150만 명 정도가 되고요. 140만 명. 그다음에 이제 연방 예비군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 45만 명 정도 되는데 대한민국 예비군 같은 경우는 현역을 이제 마치고 나면은 그 군복무를 마치고 나면 예비군으로 들어가서 일정 기간 동안 복무하잖아요. 그런데 예. 미국의 연방 예비군은 그렇지는 않아요. 처음부터 이제 예비군으로 들어가서 자원 입대해서 예비군으로 복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주로
전시나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이렇게 국내외에 작전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주방위군은 성격이 전혀 달라요. 전체 인원은 이제 한 42만 명 정도 되는데 예. 여기에 주 권한은 지휘 권한은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은 연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지사한테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임무도 달라요. 주로 어떤 임무를 수행을 하느냐 하면은 치안 유지하고 네. 그다음 재난 구조 경찰 지원 이런 역할을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연간 한 2주 정도 훈련을 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한 이틀 정도 이렇게 복무하면은 그게 이제 주방위군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은 옛날에 2005년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이제 예. 미 플로리다 이렇게 막 덮쳤을 때 이때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도 주방위군이고 특히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사막지대니까 거기에 이제 투입되는 인원들도 주로 주방위군이고 그래서 주로 재난이 일어났을 때 많이 투입이 되고 치안을 유지할 목적으로 하게 되면 이거는 주지사의 권한이니까 이 주지사가 이제 결정을 하는 건데 굉장히 오랫동안 이 목적으로는 투입이 되지 않았었죠. 네, 그러니까 결국 권한에 대한 문제로 좀 논란도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주 방위군의 배치는 LA에도 한정이 돼 있습니다. 네, 뭐 주지사도 강력하게 좀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LA 시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불필요한 조치였다, 이를 더 키운 것 아니냐 이런 발언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LA 주지사의 허락 없는 대통령의 주 방위군 배치가 합법적으로 볼 수 있나요? 우선 이제 이게 법적에 충실하게 해석을 한다면 합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US 코드라고 그러죠. USC라고 그러는데 타이틀 10, 그러니까 제10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US 코드 타이틀 10, 그다음에 12406호에 어떻게 이제 규정이 돼 있느냐면 바로 이 주 방위군에 대한 업무에 관한 규정이 여기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 업무 규정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국으로부터 미국이 침략을 받았거나 침략받을 위험이 있을 때 이제 동원을 한다. 두 번째는 미 정부의 권위에 대한 반란 또는 반란의 징후가 있을 때 동원을 한다. 예. 그 세 번째는 정규군만으로 미국 법률을 집행할 수 없을 때 여기에 동원을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두 번째잖아요. 네. 이걸 반란으로 규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법적인 이제 논쟁은 있을 수 있겠죠. 과연 이 정도의 평화적 시위를 반란으로 규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논쟁이고요. 예.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이 주방위군은 주지사의 권한이란 말이에요. 그럼 주지사를 건의를 받아가지고 무슨 대통령이 조치를 취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주지사의 허락 없이 예. 동의 없이 대통령이 그냥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제 쟁점으로 부각이 되는 거죠. 이게 법적으로 맞는 거냐? 그다음에 이것이 주지사의 권한인데 왜 주지사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했느냐? 이것 가지고 이제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아마 이 부분은 LA 사태가 종결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 법적 다툼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해요. 네, 뭐 지금 말씀해주신 이 부분, 군병력 투입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뉴섬 LA 주지사와의 갈등이 지금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커지면서 이 실은 이번 시위 진압 장소 LA가 트럼프 대통령의 좀 의중으로 타겟팅이 됐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이제 캘리포니아하고 예. LA하고 여기를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미국의 선거는 대통령 선거 때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쭉 봐와서 알겠습니다만은 미리 대부분은 정해져 있잖아요. 예. 스윙 스테이트가 뭐 5개냐 7개냐 그것 가지고 결국은 스윙 스테이트가 공화당으로 가느냐 민주당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 주는 완전한 민주당 지역입니다. 뉴욕만큼이나 민주당 지역이고 여기에 이제 LA나 뭐 샌프란시스코는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지사가 뉴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차기 민주당 대통령 후보예요. 그만큼 이제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민주당으로부터 아주 강보면 지지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주지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죠. 야, 이게 캘리포니아, 뭐 특히 LA, 뭐 이런 데서는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건데 오히려 불법 이민자들의 뭐 도피처로서 네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야, 거기 불법
저기 이 도피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예. 그 주지사 체포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막말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이 속에 포함이 돼 있다. 다들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죠. 네, 뭐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거 트럼프식 강한 리더십이 민주주의를 누르는 무력쇼로 변한 건 아니냐. 뭐 일각에서는 이런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강경 진압을 명령한 건지 이를 왜 이렇게까지 크게 만든다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크게 보면은 핵심 지지층을 결집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최고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불법 이민 이거 절대로 안 된다. 법과 질서를 이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주 그냥 그 군투입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강력하게 이게 법과 질서를 유지를 하면서 불법 이민자들 추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여기에다가 표를 몰아준 사람이 그 누구예요? 다 이제 보수주의자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의 표심을 결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런 논란이 된다는 걸 이 사람이 모를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논란이 될 텐데 이 논란조차도 자기한테 유리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법적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이것을 활용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뭐 시위 진압 이걸 넘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 기반을 다지고 핵심 지지층을 결집을 하면서 이민 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확고히 함으로써 법적이고 사회적이고 또 정치적인 파장이 있는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죠. 그러면 이 과격한 이 시위 진압으로 국민 여론을 모아야 할 필요가 트럼프 대통령에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그렇죠. 사실상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취임 100일 하고 난 뒤에 다양한 이제 언론사에서 여론조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한 거 보면은 39%에서 42% 수준 나왔거든요. 설령 42%를 잡더라고 하더라도 지난 80년 동안에 지난 100일 동안에 그러니까 새 대통령 취임 100일 동안에 가장 낮은 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기록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지율이 이제 하락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관세 때문에도 그렇고 있고 이민 정책 때문에도 그럴 수 있고 외교 정책도 그럴 수 있고 뭔가 하나 지금 하나도 안 풀리고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관세가 지금 중국하고 해서 잘 풀리고 있습니까? 뭐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고 이민 정책도 지금 LA 사태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거고 외교 문제도 보면 무슨 이제 24시간 내에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시키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안 되죠. 그다음에 지금 하마스의 문제 그것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죠. 뭐 하나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 없는 상태에서 하버드 대학교까지 또 압박함으로써 미국 사회 내에서 분열을 또다시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미국의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권한을 지금 남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여론들이 한 60% 정도가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법을 존중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여론도 63%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억울하죠. 이게 굉장히 그 성과를 많이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렇게 나쁜 이제 이렇게 부정적 기사를 이렇게 쓰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미국의 적이다라고까지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은 미국의 지지층을 결집을 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뭐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여론이 어떤 식으로 또 변할지는 두고는 봐야 되는데 42%보다 오히려 더 오를지 그렇지 않으면 더 떨어질지 그것은 LA 사태를 이제 보면은 알 수 있지 않겠는가 마무리가 되는 과정을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번 사태에도 본질적인 이유들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LA 시위가 경제적인 뭐 이유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지금보다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도 보시겠네요. 그렇죠. 악화될 가능성도 굉장히 있다라고 봐야죠. 사실상 지금 그 감세법 같은 거가 지금 하원에서는 통과가 됐잖아요. 그 한 표 차이로 뭐 통과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근데 지금 이제 상원에 이게 지금 계류 중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7월 4일, 그러니까 미국 독립기념일이죠. 그 전에 상원에서 통과돼서 자기가 사인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상원의 사람들도 고민이 많아요. 물론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있지만 왜 그러냐면은 내년에 당장
이게 이제 그 중에 3분의 1은 나가가지고 다시 이제 표를 얻어야 뭐 되는 거잖아요. 장훈이 당선될 수 있는데 굉장히 이게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 감세법 같은 것도 그렇고 예. 관세법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관세에 관해서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는 초당적인 법률안까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마음대로 이게 새로운 거 만들지 말아라. 하려고 하면은 전부 다 이거 설명을 다 해줘야 된다. 그런 식으로까지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까지 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본인에 대한 위협이라고 할까요? 정치적 위협이라고 예. 할까요? 그런 것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모쪼록 사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평화롭게 마무리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별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새 정부의 실용 외교 어떤 방향으로 모색이 될까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박승찬 용인대학교 국제교류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언제 통화를 할 것인가 사실 이목이 굉장히 또 집중이 됐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오후 약 한 20분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했는데요. 다양한 얘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죠. 이제 가장 중요한 미국과의 통화였는데 예. 걱정을 많이 했는데 통화를 했습니다. 한 20분 정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한미 동맹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이제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소통을 더 많이 하자라는 게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인데 사실 20분 동안 이게 우리가 좀 산재인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 뭐 지금 한국과 미국 간에 있는 줄라이 패키지라는 뭐 좀 협상도 있고 계속 얘기하는 방위 분담 이슈도 있고 그래서 이 현안 이슈를 다 좀 하기에는 분명히 제한적이었을 거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하여튼 뭐 대통령실 관계자 이야기는 분위기는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게 골프 지금 라운딩 약속도 했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뭐 지금 여러 기사를 보니까 좀 이재명 대통령은 뭐 최근에 뭐 골프를 거의 안 치셨기 때문에 뭐 트럼프 대통령 워낙 오랫동안 했고 워낙 잘 치고 이러기 예. 때문에 그것도 또 한국이 또 한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 발전을 위해서 긴밀하게 협력을 확대하는 부분에서 이제 의미를 가진다라고 보여지고 일단 자주 만나자. 그래서 이제 곧 이제 G7 가시잖아요. 이제 예. 거기서 첫 만남에서 또 이제 의미 있는 이야기를 좀 더 확장된 부분에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이번 정부 들어서서 실용 외교에 대한 이 단어가 계속해서 네. 언급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다면 이 실용 외교 잘 대응을 해나가야 할 텐데 이 실용 외교가 뭔지 좀 짚고 넘어가야겠죠. 그렇죠. 이게 실용 외교가 뭐냐? 일단 조금 뭐 이 실사구시를 하는 측면이겠죠. 실사구시 외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실용 외교를 조금 더 들어가서 본다면 그러니까 정확한 우리만의 목표 설정이 돼야 된다. 예. 거기에 따라서 다양하고 유연성 있고 그다음에 효율적인 외교를 하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공통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게 우리 국민들의 이런 평화, 공통적인 평화와 이제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는 이익을 극대화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주의 이제 평화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뭐 좀 지난 정부에서 이야기했던 뭐 여러 가지 혹은 뭐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이해관계, 혐오적인 이슈 이런 부분들 다 이념적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가치와 이익을 좀 균형적으로 좀 보고 그다음에 이제 전략적 자율성을 우리가 확보해야지만 우리가 실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목표에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있죠. 왜냐 그러면 지금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일시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이제 구조적인 힘의 경쟁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전처럼 이제 완전히 미국이 이길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정말 역사적으로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밴드웨건 효과라고 누가 이길 것 같으면 딱 그런데 지금 미국도 지금 그런 부분이 아니는 것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실용 외교가 가진 의미가 크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뭐 정리를 해보자면 뭐 다양하고 유연성 있고 효율적인 맞춤형 전략
이 필요하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는 기존의 한미동맹 중심 외교에서 어떤 점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나요? 일단 기존에는 이제 한미 동맹 외교가 예. 조금 이제 뭐 민주 가치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이제 안보적인 관점에 너무 치우쳐져 있었다라면 예.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경제 회복 균형 외교. 그래서 이번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번에 바로 지금 뭐 비상경제 뭐 대책 뭐 태스크포스도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좀 심각합니다. 지금 지금 트럼프발 관세로 인해서 4월달에 대미국 수출이 지금 6.8% 감소했고요. 5월달만 보더라도 더 늘어났어요. 8.1%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다. 뭐 중국의 수출, 그러니까 미국의 대중국 수출도 제재가 있으니까 우리의 또 대중국 수출도 또 떨어지고.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지금 우리의 수출, 대한민국 전체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GDP에서 30% 넘어가는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의 이제 이런 경제적인 부분들을 강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념 가치 중심에서 이제 국익 중심에서 전략적 실용주의 이런 부분들 거기 아까 되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저는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경제 안보를 이제 포함하는 실리 외교다. 그러니까 경제 안보라는 단어가 사실 생긴 지 별로 안 되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제 경제가 경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도체가 아니고 예. 반도체가 결국 이게 군사가 되는 거 그게 국가 안보로 지금 흘러가는 다 연결이 돼 있죠. 연결된다는 예. 겁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시그널을 보면 어떻게 보면 뭐 이 안미 경중 이제는 안 된다라는 식의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대화 속에서 지금 백악관에서 공식적인 예. 이재명 대표 좀 축하한다고 하지만 중국 이야기가 갑자기 튀어나오고 이런 것들은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부분들이고 네. 그러니까 이게 시그널이거든요. 거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경제가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이. 그럼 경제는 또 중국이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이재명의 이 실용 외교의 가치 있는 함의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동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고래 싸움에 뭐 새우등 터질 수도 있는 격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왔어서 더욱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기준이 명확한 맞춤형 전략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우리가 그 배경을 알면 이 새 정부가 실용 외교 펼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까지 급진적으로 관세를 올리려고 하는지 이유를 좀 알아볼까요? 한 문장으로 하면 예. 미국 우선주의 막아줘. 네, 맞아요. 그죠? 그럼 다 알고 계신 부분. 그러니까 예. 글로벌 리더 역할을 계속 지키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왜 이렇게 올리냐? 세 가지로 저는 정리합니다. 첫 번째가 일단은 지금 관세를 통해서 지금 쌍둥이 적자죠. 무역 적자, 재정 적자. 지금 이번에 관세 전쟁을 해서 꽤 많은 돈을 벌었다. 돈을 이제 보완을 했다라는 게 예. 나오거든요. 첫 번째가 보여지는 목적. 두 번째가 이제 제조업인데, 그러니까 제조업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인데 두 번째 제조업 보완을 이제 꿈꾸는 건데 미국이 잘하는 금융만 가지고서는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패권을 지켜내기가 불안정하다, 불확실하다는 예.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군사 경제 패권도 결국 제조 기반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이 첨단 제조 기반이 결국 군사 기술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냥 네. 제조업의 부활이고 세 번째가 이번에 펭귄 관세라고 들어보셨죠? 펭귄 예, 관세. 예. 네, 정말 사람도 안 사는 부분. 그 질문을 했을 때 많은 베센드 장관이 거기도 혹시나 중국 제품이 들어갈 수 우회를 통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중국의 우회 통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베트남 부분들이 46%, 캄보디아가 49%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틀어막겠다라는 것들이죠. 조이겠다는 얘기인데, 예.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중국 제조업의 성장에 위협을 느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침 지난달에 중국 제조 2025의 10주년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뭐 성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저희가 또 봐야겠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전투적으로 나올 만한 배경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그럼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중국 제조 2025 중국 정부는 전혀 지금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게 된 가장 단초가 중국 제조 2025라고 이제 우리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10년이 지난 결과치를 보니까 와 여전히 예상 목표치대로 100%는 아니지만 지금 뭐 BBC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일본 니혼게이자의 신문 그다음에 미국의 그런 시장 조사 기관 로디움 이런 그룹들이 나온 자료를 보면요. 10년 전에 중국이 내세웠던 한 260여 개의 이 KPI에 예. 한 86%에 도달을 했다는 거죠.
안 된 게 신소재, 반도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빼고는 거의 지금 뭐 전기차, 조선, 배터리, 뭐 우주, 달 탐사 이런 것들은 뭐 지금 엄청 빨리 가고 있다는 거죠. 로봇, 예. AI, 자율주행은 미국을 바짝 추격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원래 지금 마크 루비오 지금 국무부 장관인데 작년에 이 중국 제조 20에 대해서 확실히 지금 성과가 있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더 중국을 막아야 되고 제재를 해야 된다는 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있는 부분들이고요. 한 가지만 제가 우리하고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우리 기계연구원에서 나온 자료가 있는데 그 보면 이 기계 산업이 국가 제조업이 어떻게 보면 기술 수준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이 전체 기계 산업의 수출 점유율에서 글로벌 17.1% 1등이었습니다. 예. 독일이 2등이고 12.8%. 근데 이 품목수를 보면 지금 중국이 1등하고 있는 게 220개 정도 되고요. 예. 그다음에 2위가 뭐 독일인데 독일은 10년 전에는 한 180개 정도인데 지금 120개 점점 줄었고요. 미국도 10년 전에는 한 53개 정도 됐는데 지금 36개. 뭐 일본도 더 줄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몇 개냐면 지금 1등하는 기계 산업 부문가 7개입니다. 예.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왜 중국을 제재한지 알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거로 인해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우리한테 어떠한 파급이 올지를 예. 우리가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미국과 중국이 관계 회복이 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서 이제 전략적 딜레마에 더 깊게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실용 외교 노선을 취해야 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미국과 중국 특히 첨단 산업의 부분에서는 두 나라 간에는 디커플링이 될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쉽지가 않다. 그래서 전략적 딜레마가 바로 여기 있다. 지금 미국 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워딩을 보면 이번에 뭐 이재명 정부의 실용회의가 뭐 어려울 거다 이런 여러 가지 인터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야 되는 게 맞고요. 뭐 지금 이야기하는 실용 외교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과거에 좀 지나는 뭐 올인 외교 네. 이념 가치보다는 정말 조금은 이제 가치 균형적인 부분에서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동시에 우리가 또 갖고 있는 이런 소다자주의 부분들 중견국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힘들지만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린 건 그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강조하는 게 이제 고슴도치가 돼야 되는 거죠. 미국이나 중국이 다 건드릴 수 없는. 그러네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의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것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의 그런 전략적 그런 존재감, 국익을 할 수 있냐라고 이제 했을 때 저는 이제 뭐 한 4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고슴도치를 어떻게 전략적 자산을 통해서 함부로 건들지 못하게 할 것인가. 예. 첫 번째가 일단은 우리 스스로가 갖고 있는 게 많다라는 걸 일단 우리의 전략적 자산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대한민국이 부분이죠. 예. 지금 세계 5위의 군사력 방위 사업에 나옵니다. 대단합니다.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두 번째가 최종 병기 반도체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반도체 있기 때문에 있고, 그다음 세 번째가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국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고, 네 번째가 이제 우리가 세계 5위의 제조 대국입니다. 이 4가지를 지금까지 잘 지켜왔는데 이게 지금 흔들리기 시작한다고요. 이 흔들리는 거 지금의 찬스다. 이번에 만약에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이걸 놓치면 네. 저는 엄청 걱정이 됩니다. 이게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좀 놓쳤다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키우고 한다라면 대한민국만의 고슴도치 전략으로 미국과 중국 다 지금 러브콜을 받는 네. 그런 존재감을 키울 수 있다. 그래서 이 4가지 전략적 자산을 더욱 강화시키고 또 힘을 싣는 부분이 중요하고 지금이라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감, 우리의 국익을 확대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우가 아니라 고슴도치로 변화해야 한다. 네. 뭐 기회는 위기 속에서도 찾아오는 거기도 하니까요. 국가 위상을 높이는 좀 계기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여러 말씀 나눠주셨는데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박승찬 용인대학교 국제교류 원장님이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6월 둘째 주 글로벌 인사이트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